Hello, 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Jason, 전화 캠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유튜버의 인사말을 흉내내봤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바야흐로 봄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한껏 만개한 봄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바이크를 탄다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바이크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와 녹화를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차들이 막혀서야. 매뉴얼 바이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거리를 같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막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한 분이라면 잠시 귀 기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굉장히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약간 야릇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책임감 같은 거랄까? 먼저 격하게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의 의지를 실행하고 제가 즐기고 있는 세계에 먼저 다가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종소형 면허 시험을 통과한 능력자이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실행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면허는 땄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로를 나가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아닌데 진짜 잘못 나왔네요 오늘. 면허를 딴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이종소형 면허 땄다, 축하해줘라. 근데 2단계를 넣을 줄 몰라.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종소형 면허를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은 학원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10시간 동안 기능교육을 받더라도 기어 변속 한 번을 안 해요. 과목을 통과하기 위한 연습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연속 굴절 구간 통과입니다. 이 두 번의 굴절 구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꽤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험 과목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어떤 이륜차든 대한민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괴물머신을 바로 타고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도로주행 연수에 대한 조건도 없고 도로주행 시험도 따로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기어 변속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등화장치를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바이크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손, 발과 온몸을 이용해서 바이크를 조작하는 방법, 라이딩 자세, 도로를 주행할 때의 주행 요령, 도로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요령, 그리고 변수가 생겼을 때 돌발 상황이라고 하죠.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요령 같은 그런 실질적인 기술 교육은 전혀 없이 여러분은 면허를 취득한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요.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면허 체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고민과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공인 면허를 취득한 게 왜 잘못입니까? 제도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떤 이슈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종소형 면허를 오늘 막 취득한 여러분이 실제적인 도로를 주행하는 능력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면허를 땄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깜짝 놀랐네. 여기 왜 이렇게 낙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자분 벚꽃 구경하다가 한눈 팔다가 지금 굉장히 큰 돌멩이 밟았어요. 사륜이든 이륜이든 간에 전방 주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노면 항상 살펴야 되는 거. 이륜 차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바로 전복이 됐고 뒤따르는 차 내지는 맞은편에 오는 차로 인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겠죠. 오늘 정말 날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어쩌라고? 뭘 배워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주제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이크를 조작하는 법, 바이크를 타는 법을 왜 배워야 하는가? 주변에서 만약에 캠핑을 시작하는 지인이 저한테 캠핑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허기 사용 조심하시고 바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즐기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바이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직접 한번 부딪혀서 느껴보세요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이크는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은 스스로 익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라이딩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도 선수 경력 또는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수준에 준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유료 강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이크에 입문하게 되면 돈이든 시간이든 새로운 자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열정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것보다 한나절 가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게 정말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될 것을 간단하게 그냥 나열만 해볼게요. 배운 것들을 또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네, 어쨌든 면허를 따신 여러분께서 라이딩 스쿨에 가셔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크를 조작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시동을 켜는 것부터 시동을 끄는 법, 턴 시그널을 작동하는 방법. 바이크에는 와이퍼가 없으니까 턴 시그널하고 와이퍼하고 헷갈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스로틀과 브레이크, 클러치 감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바이크를 달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미세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이딩 포지션과 자세입니다. 바이크에 앉는 자세 그리고 핸들을 잡는 그립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속도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니 그립과 시선 처리에 의한 체중 이동이라는 겁니다.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앞뒤 바퀴가 똑바로 정렬되어 있고 지면하고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추진력, 동력을 얻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이 형태가 유지가 되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회전 구간에서는 바이크는 자연히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기울어져야 직진 운동에서 회전 운동, 원 운동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직진 운동을 하면서 갖는 셀프 스티어링과 마찬가지로 바이크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인 추진력이 이루어지면 그 각도 그대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프 스티어링이라는 겁니다. 이 셀프 스티어링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손으로 핸들을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요. 이거 지금 셀프 스티어링이 아니고 이건 지금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건데요. 이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바이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팔을 통해서 핸들로 정해주는 내 체중이 오히려 셀프 스티어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왜 바이크를 타는 주행 자세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코너를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핸들을 안 돌리고 코너를 돌 수가 있나요?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니그립과 체중 이동으로만 코너를 돌 수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자, 니그립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참 위험천만한 상황을 혹시라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코너를 돌아 나갈 때,路面 상태가 미끄럽거나 좋지 않을 때, 거센 바람에 의해서 바이크가 영향을 받을 때 무조건 니그립이에요. 연료 탱크를 꽉 잡아주는 이 니그립을 통해서 바이크를 더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라이딩 스쿨에서 배울 때 가장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3초 후를 보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3초 뒤에 내가 위치할 곳에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직진이든 코너든 유턴이든 모든 라이딩의 상황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시선을 멀리 두고 넓게 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말이고요. 실제 라이딩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표현이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시선을만 넓히 두라는 말이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눈동자뿐만 아니라 머리를 같이 돌려주라는 얘기고요. 고개를 같이 돌려주라는 얘기고요. 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어깨, 상체를 이쪽 방향으로 같이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내 진행 방향으로 내 상체를 열어주고 이렇게요. 그쪽으로 체중을 자연스럽게 실어주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니그립이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손으로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도 코너를 부드럽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초 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급격한 굴곡을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 코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진 도로라고 하더라도 3초 너머가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도 있을 거고요. 대형 차량이 내 시야를 가로막아서 3초 너머의 공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일단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 상황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것이, 멀리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낮춰서 가까이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이딩 스쿨을 찾아가서 혹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라이딩 자세의 핵심을 바로 이겁니다. 단단한 니그립과 정확한 시선 처리를 바탕으로 한 린 위드 자세,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초급 수준은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도로를 다니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말 몇 마디로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꼭 배우셔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가짐,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속한 상황 파악, 결단력, 내지는 판단 능력,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바이크의 힘을 심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걸 당부드립니다. 무한 자유를 향해 질주하려고 하는 바이크의 무지막지한 힘과 나의 자유의지를 100% 개방하지 마시고 70%, 80%만 개방해서 라이딩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말이 길어졌네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겠죠, 그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 바이크 처음 타보는 사람인데, 자전거도 안 타본 사람인데 면허는 땄다. 첫 바이크로 어떤 걸 탔으면 좋겠는지 그거나 한번 떠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이. 바이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르별로는 레플리카, 네이키드, 투어러, 크루저, 아메리칸, 스쿠터, 언더본, 듀얼 어드벤처 내지는 멀티퍼포즈라고 부르는 이런 장르도 있고요. 프로도 산악용 바이크, 모타드 형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체급별로도 125cc 이하부터 해서 250cc를 전후한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오버리터급 다양한 배기량의 체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바이크가 정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 여러분들도
각기 다 취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그래서 바이크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급이 다르다고 해서, 장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타는 바이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첫 바이크로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공도에서 서륜 자동차들한테 지속적인 추월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출력을 가진, 적당한 힘을 가진 네이키드나 멀티퍼포즈 스타일의 쿼터급 바이크를 저는 추천합니다. 시내 주행 상황이 아닐 때에는 저는 고배기량 바이크가 저배기량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덜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배기량 바이크들이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훨씬 우수한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근데 여기 전제가 따르는 거죠. 그 바이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런 전제가 따릅니다. 숙련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막 면허를 따고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고배기량 빅바이크들의 크기와 무게, 시트고 이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지 않을 수가 없죠. 첫 주행 연습에서 벽으로 느껴질 만큼의 난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바이크의 무게와 시트고입니다. 리터급, 오버리터급 대형 바이크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용이한 그런 쿼터급 바이크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내가 왜 바이크를 타려고 하는 건지, 또 어떤 용도로 바이크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 짝패에서 명대사가 있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더라. 바이크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운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 같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또 기변하게 될 거 리터급으로 한 방에 가라.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오면서 떠들다 보니까 이런 외진 마을까지 오게 됐네요. 제가 모터사이클 전문가도 아니고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괜히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바이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관심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사용 면허를 획득한 당신, 바이크 운전할 수 있나요? 현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전문가에게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입문용 바이크는 네이키드나 멀티퍼포즈 계열의 쿼터급 바이크를 추천드립니다. 기술과 경험을 쌓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를 타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갔다 나오시면서 습관적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행동은 고치셔야 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포함해서 3번의 지갑 분실을 경험한 저 제이슨의 눈물 어린 충고입니다. 오 쉣. 오야 여기 길이 왜 이러냐. 1륜이든 4륜이든 도로 위에서는 덩치가 크든 작든 도로는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날리는